운동은 지금 내가 어떤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운동을 못 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또 어떤 운동을 하면 내 몸에 어디에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운동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근 증후군에 있는 사람, 이 자골신경통에 있는 사람들 어떤 운동하면 이걸 나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의 기본인데 그러면 사람이 왜 병이 생기느냐? 첫째는 숨을 잘못 쉬어서 생기겠지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이 생기겠지요. 자, 운동을 안 해서 생기겠죠. 이 세 개가 기본입니다. 숨을 잘못 쉰다는 것은 한쪽 방향 그 운동을 하면서도 몰아치는 그 숨,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자꾸 그것만 하다 보면 호흡이 잘못되는 수도 있어요. 또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숨을 참고 있어서 또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팔을 부는 사람은 계속 날숨만 세잖아. 그죠? 계속 불 불어내잖아. 그러니까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이라면은 첫 번째는 과식이겠죠. 많이 먹는 거.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비유를 합시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임금이 하루에 3끼를 먹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2끼가 기본이에요. 일식 하루 3식이 기본이 아니었어요. 하루 두 번만 먹었어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힘이 들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이 힘이 들고 이러면 중간에 새참을 먹었어요. 그래서 새참을 먹는 날은 세 끼가 되는데 그게 대부분의 날이 아니었다면 대부분은 그게 아니었다. 힘들 때만 먹었다. 그러면 기본은 2끼예요. 기본은 2끼가 식사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기본이 3끼가 되어버렸어요.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안 먹어도 되는 게 밥인데 그래서 원시인 다이어트란 말도 생겨났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원시인처럼 배 안 고프면 안 먹는 그런 식사법입니다. 요즘 무슨 간헐적 단식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고 안 고프면 안 먹는다. 꼭 제때 시간 맞춰서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적게 자주 먹으라 그러죠.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적게 자주 먹는 거예요. 먹다 보면요 적게가 안 돼요. 음식 드셔보셔서 알잖아. 먹어보면요 땡겨서 자꾸 들어간 좀 차라리 안 먹었을 때 안 먹는 건데 조금 먹으면 계속 들어간다니까. 앞에 눈앞에 보이면 들어가. 없으면 안 먹어. 저 커피숍 요즘 자주 가시는 분들 커피숍 가면은 커피는 이래 시켜놓고 빵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케이크 같은 거 중간에 시켜놓잖아요. 그거 없으면 커피만 먹고 나오잖아. 있으니까 먹어. 그런데 결국 다 먹고 나와. 어지간히 배불러도 다 먹고 나와. 없으면 안 먹어. 있으면 진짜 적게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음식을 놔두고. 그래서 병이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가정주부들이에요. 남긴 걸 못 버려. 애들 먹고 남은 거, 남편 먹고 남은 거 다 먹거든.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가정주부예요. 실제로 가정주부는 정상적인 식사는 얼마 안 해. 저한테 비만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살 좀 빼주세요 하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조금 기분 나쁜 소리를 한마디 할게요. 비만의 원인은요 많이 처먹고 안 움직여서 생기는 겁니다. 딱 이랬거든요. 선생님 저는 진짜 안 먹습니다. 하루 2끼 안 먹고요. 진짜 7배 안 먹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옆에서 한번 쫓아다니면서 한번 볼까요? 얼마나 먹는가. 안 먹는다면서 중간중간 주워 먹어. 그 주워 먹는 양이 보통 사람 정상 식사의 양이 넘어간다니까. 안 먹고 살이 찐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 병은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병은 못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이 병 중에 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한의학적으로 기가 모자라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걸 뭐라냐면 전기. 좋은 기운이죠. 이 전기 이거는 대한민국 어느 초등학교마다 교과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전기 뜻을 사람들이 잘 몰라. 교과에 보면 전기 다 있죠. 우리나라를 보면 전부 산전기죠. 어느 산전기마다 뭐 학교가 생기고 뭐 이래 나오잖아요. 이 전기는 좋은 기운입니다. 내 몸이 갖고 있는 기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 또 자연에 있는 기운 중에 좋은 기운이 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사기예요. 사기는 나쁜 사악한 기운이에요. 내 몸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병이 생겨요. 자, 전기. 내 몸에 좋은 기운이 모자라면 병이 생겨요. 전기가 모자라서 생기는 병이 있고요. 사기가 넘쳐나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가 모자란 병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태어나면서 전기를 부모께 받아서 태어나는데 살아가면서 전기는 먹어야 생기죠. 그죠? 이걸 한약에서는 좀 더럽게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 수곡식이라고. 물과 곡식의 기운이라고. 말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은 그냥 먹어서 생기는 기운이에요. 전기. 후천적 기운이죠. 선천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또 영양의 기운이라 해서 연기라고도 합니다. 이 전기는 연기에서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숨을 쉬겠죠. 공이 숨을 쉬어서 오는 좋은 기운도 있겠죠. 그것도 전기예요. 이 전기가 모자라는 경우, 자 어떤 경우냐? 못 먹은 사람, 물을 못 먹었다든지 음식을 못 먹었다든지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살다 보면 공기를 못 먹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전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생깁니다. 그럼 대신에 또 어떤 병이 있느냐? 사기가 넘쳐나서 생기는 병입니다. 사기가 넘쳐난다는 게 뭡니까? 어디 가서 맞았어.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맞아도 사기죠. 내 몸에 독소가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에요. 내가 먹은 음식 중에 독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죠? 공기가 또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게 사기예요. 사기가 넘쳐나서 생기는 병도 있고 전기가 넘쳐나서 생기는 병도 있어요. 물론 치료법은 다 다를 거예요. 전기가 모자라는 병은 전기를 보충시켜 주면 될 거고, 사기가 넘쳐나서 생기는 병은 사기를 쫓아내면 될 거고, 이렇게 치료를 하겠죠. 그럼 그건 나중에 우리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음식에서 오는 이 사기가 엄청납니다. 사실은 이 사기 중에서 제일 큰 게 이 음식에서 오는 거예요. 음식에서 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과식이.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많이 먹으면 사기가 생깁니다. 왜 사기가 생깁니까? 사람의 이 신경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요, 중추신경이 있고, 이 서양학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겁니다. 중추신경이 있고 자율신경이 있어요. 자율신경 아니고 말초신경이 있어요. 말초신경이 있는데 이 중추신경 중에 자율신경과 타율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자율신경은 이 자자는 스스로 자자죠. 신경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뇌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뭐 하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고 움직이지는 게 아니에요. 타율신경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새끼손가락 접고 싶어. 해서 내가 접었죠. 그게 타율신경이야. 내 머릿속에 있는 신경이 움직여서 주먹을 쥐고 싶어. 주먹 쥐었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주먹이 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타율신경이에요. 근데 자율신경은 내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 맘대로 움직이는 신경이 자율신경입니다.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한 숟가락을 먹었으면 내 이 위라는 놈을 위 이전에 입에서 씹는 것은 타율신경입니다. 아 이거 씹어야지.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막 씹습니다. 입속에서 막 씹고 넘기죠. 목에서 넘기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이 자율신경이 움직입니다. 그때부터는 여기서부터 내려보내. 밑으로 무조건 내려보내. 물건 한번 서고 밥을 먹었는데 밥이 입으로 도로 튀어나오느냐 안 튀어나오고 내려가죠. 위장으로 들어가죠. 거꾸로 섰는데도. 그렇게 내 자율신경이 움직여서 위로 내려보내. 이 위장 속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이 밥통에서 지 혼자서 움직여. 이걸 소화시킬 거라고. 밥이 들어가는 순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 위가. 그리고 실컷 움직이고 나면 이걸 또 밑으로 내려보내. 12장 소장으로 가서 거기서 알아서 또 영양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찌꺼기 만들어서 대장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나중에 앉아 다시 타율신경이죠. 싸자 이러면 가서 응 하면 이제 쭉 나와버려요. 그럼 이 속에 있는 과정은 전부 자율신경이 움직여요. 이거는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율신경. 그럼 이 자율신경은 과하게 쓴다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나 쓰기 싫다고 안 쓰시나? 뱃속에 위장에 음식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요만큼만 들어오면 내 적당히 움직이고 말 텐데 음식이 들어간 양만큼 움직여요.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면 자율신경이 그만큼 많이 움직이겠죠. 자, 위장만 움직여요. 간 움직이겠죠. 왜? 간에서 소화액이 만들어지니까. 간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위장 움직이려면 운동 에너지 필요하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 먹은 데서 내 몸에 살에서 나오죠. 먹은 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숨도 많이 쉬고 숨도 가쁘죠. 많이 먹다 보면 숨 가쁘잖아. 이게 전부 자율신경. 그러다 보면 자율신경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내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과식에서 생기는 이 사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현대병은 아프리카 가면 안 그렇겠죠. 지금 우리나라 현대병, 유럽, 적어도 미국, 유럽,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거의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이 병입니다. 적게 먹어서 생기는 병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조선시대와 지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 또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치료법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까지 통칭해서 우리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한 넉 달가량 걸려요. 제가 이걸 전에 강의를 할 때는 16주가 걸렸었어요. 16주를 한 그 과정으로 했는데 이번 강의에는 처음 배우는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락을 조금 더 넣을까 싶습니다. 경락을 조금 더 자세히. 사람들이 경락 이러면 경락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경락인갑다. 어디 몸에 어디 뭐 혈자리만 있으면 경락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경락의 기본 원리를 좀 알아야 이 진단도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굳이 침 아니고서라도 조금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경락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락이 뭐냐? 그래서 거기 가면 마사지 하는데 많이 붙여놨잖아요. 경락 많이 붙여놨는데 경락은 이렇습니다. 한자로 쓰면요. 그렇죠. 경맥 그다음에 이게 경맥, 낭맥인데 이 맥은 뭐냐면요. 산맥
할 때 맥이 쭉 이어진 거죠. 맥인 이 이어진 길을 맥이라고 그럽니다. 경맥하고 낙맥을 두 개 합쳐서 경맥. 그 뭐냐면은 경맥은 뭐냐면 동양의 기준이 기본이 이거라 그랬죠. 기라 그랬죠. 이 내 몸에서 이 기가 움직이는 길. 기가 움직이는 길입니다. 경맥은 기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세로로 움직이는 길을 경맥이라고 하고요. 가로로 움직이는 길을 낙맥이라고 합니다. 그걸 합쳐서 경락이라고 해요. 경락은 혈자리가 아니고요. 내 몸에 기가 흐르는 방향, 기가 흐르는 그 통로의 지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통로의 지도입니다. 기가 흐르는 통로, 그 지도를 그려놓은 게 경락입니다. 그래서 기가 흐르는 이 통로의 그 지도를 알아야 어디 가서 지금 기가 막혀 있다. 어디가 기가 너무 과하게 흐르고 있고 어디가 기가 너무 막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뚫어줄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 경락을 이번에는 조금 시간을 조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4개월 넘어 걸릴 것 같아요.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예, 천천히 합시다. 예, 천천히 그 정도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침법 수십 가지 침법 중에서 제가 아는 것은 제법 몇 개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침법은 사실은 몇 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방법은 알지만 제가 안 쓰는 침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침을 놓는 방법도 있다는 건 제가 알지만은 내가 안 써보고 그 침법을 침을 놓으세요라고 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임상으로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본 침법밖에 난 못 가르쳐 드려.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도 침을 놓는다라는 건 알아. 그렇지만 그건 내가 못 가르쳐 드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침법은 제가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침법은요. 내견침법 가르쳐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평형침법 가르쳐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피침법 가르쳐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침. 그래서 아시오? 복침. 네? 복침? 복침은 내가 복침 강사 그거까지 갖고 있지만은 복침은 내가 안 쓰기 때문에 못 가르쳐 드려요. 그건 아시엘 정도. 아시엘도 뭐 제가 하는 몇 개 정도. 요 이상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이 네 가지 침법이 침이 굉장히 쉽습니다. 다 쉬운 거. 저는 어려운 걸 싫어해가지고 쉬운 것만 배워놨어요. 근데 요거밖에 실제로 제가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침법만 가지고 어지간한 사람들 다 고치니까 그래 이해하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내경침법은 뭐 전에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쉬워요. 근데 내경침법을 하려면 어려운 게 맥침법. 예, 맥침법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거만 알면 이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평형침법은요. 이건 한 달이면 가르쳐요. 침을 한 달 만에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그래 쉬운 게 있노 싶지만은 이게 잘 듣는 병들이 있지 모든 병에 다 듣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대신에 들으면 즉각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한때 중국에서는 이게 국가기밀이었었어요. 1990년도에 이게 국가기밀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이 평형침법은 침 그냥 하나만 씁니다. 하나만 가지고 쑥 찔렀다 빼면 그냥 거기서 아픈 사람이 안 아프고 한 거 그런 건데 좀 정말 꼭 그 어디야 그 깜짝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그런 침법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두피침법 보세요.
두피진법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두피진법은 머리에 침을 놓는 겁니다. 전부 다 두피진법은 전부 다 이 이마 위 머리카락 난 자리에만 침을 놓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그 기운을 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조절, 올라가 있는 기운, 내려가 있는 기운 그 조절하고, 그 다음에 중풍 환자들, 그 중풍 그 편탈, 후유증,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풍 환자들한테는 잘 들어요. 비교적 잘 듣습니다. 그런 그 하는 방법. 그럼 아시아는 아무데나 아픈 데는 그 요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나 한번 조금 일어나시면 아무나 한번 일어나 보이세요. 전에 제가 할 때 일어나 보이죠. 우리 방광일선 방광이선 이야기 말씀 안 드렸죠. 자, 여기에 경락이 있습니다. 등으로 가는 경락이 우리 방광경락이 있는데요. 이 목에서부터 이 척추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경락이 있어요. 그러고 이 엉덩이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락입니다. 그 다음에 요 경락 바깥쪽으로 또 요만큼 해가고 또 요리 내려가는 경락이 또 있어요. 근데 방광경락인데 둘 다 방광경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방광일선이라고 그러고 방광이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래 꾹꾹 눌러보면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여기 어디 조금 뻐근하고 아팠는데 꾹 눌러보면 갑자기 속에서 저름이 끄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 그 혈자리 중에 장부 이름이 붙어 있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유라는 자리가 있어요. 폐수라고도 하는데 폐와 관련되어 있는 혈자리입니다. 3번이에요. 요 흉추 3번 세 번째 있는 흉추 밑에 있는 자리 양쪽에 있는 게 폐유인데, 그 다음에 5번째 있는 게 심유라고 심장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8번째는 간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9번째는 담, 쓸개, 그다음 비장, 위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만져보면 좀 아파, 시원하고. 그럼 이거는 혈자리냐 아시혈이냐 좀 헷갈리죠. 사실 이 아시혈도 딴 데서 나온 거예요. 혈자리도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아시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자리에 우리 기본을 생각한다는 뜻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 빨리 이해가 들어옵니다. 실제로 요 목 위에서 요게 경추 요 뼈가 7개 있습니다. 뼈가 7개예요. 포유동물은 전부 다 7개입니다. 목이 이따만고 긴 기린도 7개입니다. 단지 뼈가 크다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다음에 흉추, 가슴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비뼈입니다. 등갈비입니다. 등갈비. 앞에는 그냥 갈비고, 요건 등갈비입니다. 그 장갑 주고 묶는 거 있잖아. 저 고깃집에 가면 이 등갈비인데, 요 등갈비 여기에 있는 자리에 보면은 다 이 뼈하고 뼈 사이마다 다 혈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눌러보면 시원해. 근데 여기 있는 신경은요, 여기서 신경이 나가는 건 전부 뱃속에 장기로 다 갑니다. 위, 간, 쓸개, 콩팥이 장기로 다 가. 그 다음에 요 밑에는 허리뼈입니다. 갈비뼈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5개 있어요. 요추라 그러는데. 요거는 신경이 다 다리로 갑니다. 그럼 다리에 좀 이상이 생기면 이쪽 신경에서 잘못된 거죠. 요에 있는 경추는 팔로 갑니다. 팔이 이상하다. 이러면 이 경추로 손을 봐야 돼요. 손으로 만져서 하는 전공은 저 사람이고, 침 가서 하는 전공은 저고, 그래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시계가 맛이 가지고 지금 몇 시인지 알 수가 없네. 8분입니다. 10분. 아니, 반까지 합시다. 반까지 하고, 좀 간단히 좀 먹고, 그 다음에 한 10분은 또 맥진을 좀 해야 되니까.
동양학의 근본부터 시작합니다. 동양학의 근본은 음양론입니다. 참 음양론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동양의학하고 음양론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의학하고 음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다 음양론이더라고요. 예전에 나도 어릴 때 아주 유명한 어디 한의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찾아갔더니 온갖 사람들 다 나서는데 도대체 그거 어떻게 그런 걸 다 사람들을 고치냐 했더니 그 당시에는 집에 태극기 걸어놨거든요. 태극기가 저 안에 다 있다고 그러는 저 안에 원리가 다 있다고 얘기해요. 태극이 어째 예? 이게 양이고 이게 음입니다. 태극의 원리입니다. 이게 해필이면 안 이렇잖아. 이게 양이고 이거 음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됐겠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요건 새가 움직이는 거, 요건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 찍게 하는 것밖에 더 되니까 뺑뺑이 돌리는 것밖에. 이게 진짜 뺑뺑이라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좀 다르죠? 방향이 틀리죠? 우리나라 태극기는 요래 돼 있잖아요, 요래. 그죠? 이게 맞아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잘못된 겁니다. 음양이 잘못된 거예요. 돌아가는 방향이 틀렸어요.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거는 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요래 돼 있죠, 우리나라. 그렇지. 그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맞습니다.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해 뜨는 방향이에요. 요게 해 뜨는 방향, 해 떠서 해 지는 방향이에요. 요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 음양론의 기본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있으니 네가 있고 네가 있으니 내가 있는 거예요. 너란 말, 나란 말 자체도 너가 있으니까 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나가 무슨 필요가 있어? 말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너하고 상대적인 모든 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게 음양론이에요. 딴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이 음양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표시를 하니까 0과 1이에요. 0은 음이고요. 1은 양이에요. 이걸 요새 현대 수학에서 이진법이라고 그러죠. 0과 1, 이진법이에요. 이진법인데 이진법을 최초로 만든 서양 수학자가 러시아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라이프니츠가 이 이진법을 만들어 놓고는 책에다 적어놨어요. 나는 이 이진법 이론을 동양의 음양사상에서 가져갔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진법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휴대폰이고 컴퓨터가 전부 이진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디지털이 이진법이에요.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이 음양론이 한 4, 5천 년 만에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음양론은 동양에서는 철학이고 의학이고 그랬는데 서양에서 이 비과학적인 이유이다라는 이유로 무시되어 오다가 최근에 불과 한 20년 전부터 이 0과 1이 디지털 때문에 음양론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양론은 기계적인,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모든 게 상대적이니까.
모든 게 상대적이다 보면 극단적으로 그러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도 음양이에요. 근데 이 음양이 조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음만 있어 갖고는 절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양만 있어서 존재를 할 수가 없는데 음양이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제대로 세상도 돌아가고 인체도 돌아가고 자연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조화가 돼야만이. 근데 음과 양이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만 해갖고는 사람 인체는 망가질 테고 그 다음에 사회는 분열될 테고 그렇잖아요. 나만이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균형을 잡아서 옛날 말로 옹고이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가야 이 음양의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양의 균형이 잡혀야 돼요. 내 몸 중에서 음이 되는 부분이 있고 상대적입니다. 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음과 양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때는 음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양이 됩니다. 태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때는 양이 됐다가 이게 돌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거꾸로 음이 됐다가 돌아갑니다. 1년 사계절을 놓고 보면은 봄은 음과 양의 균형이 잡혀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양의 기운이 점점 커져가지고 여름이 되면 양의 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지고 그러다가 가을쯤 되면 이제 다시 양의 기운은 쇠퇴하고 음의 기운이 생기죠. 그러다가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됐다가 가을이 됐다, 겨울이 됐다. 음이 됐다가 양이 됐다가 돌아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음과 양은 그렇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것이지 하나 고정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고정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데 그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수명을 늘려드리지는 못해요. 당장 죽는 사람은 살릴 수는 있지만 제가 환자를 보면서 저는 수명을 늘려드리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수명을 넣는 게 목적인지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당장 죽어가는 사람 10명 중에 몇 명은 살릴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건강하게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서 그거를